여러분, 저는 잘 들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지금도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료실 공개가 되면 그때는 그 모든 정보와 법률 요건들을 인공지능이 읽어서 그 판단은 정확했다, 아니면 잘못됐다, 아마 이런 역사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판결을 하는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판사는 저렇게 하라고, 이 판결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무죄했다가 유죄했다가 이런 시대를 마감하려면 이제 검사와 변호사는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정보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다 분석해서 정리한 거를 판사가 받아가지고 그 과정이 잘 되었는가,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판단은 옳다, 이렇게 내리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 정도면 오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법무부가 이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공지능의 판결대로 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 모든 과정을 검토해서 그 인공지능의 조언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아주 명쾌한 답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 의견이 분분하다. 취소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취소 안 된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관련해서 지금도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보계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윤리적 통치, 윤리적 월드 커뮤니티를 사랑 고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도 강해서 제가 반세기 전에 공부했던 조지 레드의 책을 다시 사가지고, 조지 레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풀러 신학교의 교수거든요. 그 당시에 영어로 된 책이 별로 없던 시대인데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는 조지 레드의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신약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고 알려졌는데,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왜 조지 레드는 개혁주의 구원론을 거부했는가? 조지 레드는 개혁주의 구원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거부한 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자들과는 좀 다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상당히 정확한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 교수님, 그렇다면 이 신학 교육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국경,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신학 교육의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방식의 신학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서 건물 없는 대학,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교회학 내용이 중국어로 작업이 돼서 중국인들이 그 강의를 중국어 국경 표준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게 이 챗GPT와 신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신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따라라 하시니 따랐더라 하는 그 본문을 주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졸업식 설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15초 만에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조금 더 되는 정도의 설교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B학점은 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정도 설교문이면. 그거 들고 그냥
풀어서 살을 보태서 설명하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너무 설교가 짧다. 좀 그래도 설교를 3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5,000자, 단어가 5,000개 수준으로 한번 말해보라. 작성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을 했는데 한글로 하자면 미안합니다. 그 정도 길이의 설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너무 깁니다. 5,000자 설교를 전달하기에는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교는 간결하고 집중적이어야 그 메시지가 청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답을 했어요. 그리고 5,000자 그 답을 안 쓰고 아예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인공지능 실력이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교육, 헌신, 인격, 성장의 조화,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 관점 등을 함양하는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위대한 신학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이수하라. 좋은 신학자가 되려면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둘째는 폭넓은 독서에 매진하라.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짤막한 지식, 백과사전적 지식 알아갖고는 안 된다. 굉장히 폭넓은 독서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신학적 논의에 참여하라. 신학적 논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글쓰기와 말하기의 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여섯 번째,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라. 일곱 번째,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답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이 참 굉장하다. 이 뭐 정말 내가 이 정도 생각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될 거를 챗 GPT가 이게 불과 몇 초 만에 이게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고요. 제가 30년 이상 채점을 해온 사람인데 제가 챗 GPT의 이 답안에게 충분히 B 학점은 줄 수 있겠다. A 학점 주기는 조금 그런데 B 플러스 학점까지는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도 이게 대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신학 분야의 학업이 요구하는 논술문, 학술 에세이, 단답형 답안도 챗GPT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검색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비평적 사고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 뇌의 구조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 생각하는 기술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그런 요지의 책입니다. 제가 접하는 신학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인터넷 초연결망 시대에 진입해서 우리 신학도들의 그 사고 능력, 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신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그 사고 능력이 아주 빈약해졌다. 제가 89년에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시작했는데 그때 입학했던 학생들에 비해서 30년 후에 입학한 학생들의 그 지적 역량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인터넷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챗 GPT까지 등장했으니까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뇌가 자꾸 퇴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당에서 신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신학 교육은 단순 암기와 단순 정보 전달, 백과사전적 지식을 전달하는 그 활동을 포함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외워야 되잖아요. 단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정보들을 외워야 되고요.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학교육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료들을
식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인데 그것이 분석, 비평, 종합, 창의적, 재생산 능력입니다. 신학 교육이 그런 것들을 함양시켜 줘야 된다. 그 챗 GPT 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의 설교 모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 보고 그냥 설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책 보고 설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이제 벌벌벌벌 떨면서 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는 자기 설교가 아니고는 교인들이 그 앉아서 스마트폰에서 챗 GPT 열어가지고 딱 치면 딱 녹음기 갖다 딱 대가 소리 딱 들으면 이거는 누구 책 어디서 뺏긴 거다고 딱 나올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자기 능력으로 설교를 만들어내고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임팩트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이 없으면 목회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챗 GPT가 저는 이거를 즉답 인공지능이라 우리말로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요.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런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죠. 챗 GPT가 역설적으로 또는 반어법적으로 신학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 고유의 역량. 그게 뭐냐면 분석, 비판, 종합, 창의적 적용 능력의 중요성.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나름의 논리와 창의적 사고 능력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정보 전달과 암기 중심의 교육 수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는 교육 방식과 학점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전환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부과되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이런 비평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감독과 학습 지도의 짐이 부과되어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신학 교수 역할이 중요하고 신학 교수를 하기가 힘들어진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번째, 신학도의 글쓰기, 곧 논술문 또는 학술 에세이 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기승을 부릴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정보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 신학 교육자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일반 대학 교수, 특별히 인문학, 사회학 분야의 교수들이 경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이 즉답 인공지능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예일 대학이 금하고 이것이 챗GPT로 아니면 즉답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답인가를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막 곧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민이 첫째는 챗GPT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는 저작물 윤리에 저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이 에세이를 쓰고 논문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표절입니다. 표절. 그래서 챗GPT는 인공지능 표절 기술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침없이 출처도 바뀌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들을 종합해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표절해가지고 데이터로 내놓는 그런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필수 구조가 환각이라는 것인데, hallucination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학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각은 환각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오류 데이터까지 정답으로 학습하여 그것을 정답처럼 내놓는 작동 방식입니다. 최덕성 교수가 누구냐 하니까 한신대 교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조 박사님 이야기하셨는데, 한신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생년월일이 저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면 사람은 바보가 된다.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챗 GPT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게 영어 기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영어로 묻는 게 답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Who i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남한의 대통령이 누구냐 물으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학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답안이나 논술문이나 학술 에세이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는 할 겁니다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임시 방편이거나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에서 안 쓰고 학교 밖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쓰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회 접속이 가능합니다. 직접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도 우회 접속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답을 조금만 수정하면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이거 챗 GPT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걸 학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류의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 신학생들이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즉답 인공지능의 폐해와 덕소를 인지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필요 요건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건 살인 기계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허, 법규, 도로, 신호체계 등을 고안해가지고 보완해서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로 바뀐 것처럼 챗 GPT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보완하고 더 다듬으면 경쟁력과 탁월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냥불이 화재를 일으키면 그것이 불행한 결과를 낳지만 불은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챗 GPT도 양날의 칼처럼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걸 잘 활용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수행에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3항에 신학 교육에서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 글쓰기는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 활동입니다. 신학 대학원에 입학할 때 논술 시험 치고요. 졸업할 때 논문 쓰고 통과해야 졸업합니다. 매 과목마다 대학에서는 리포트를 내가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고 학술 에세이, 아카데믹 에세이, 자기의 주장을 담은 글을 적어내도록 요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비평적 사고 능력을 훈련시키는 기능, 순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평적 사고를 critical thinking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비평한다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 평가, 종합, 재생산하는 능력을 비평적 사고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챗 GPT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길러내는 기술입니다. 생각하기 기술의 결과가 아니고 단순 암기 능력의 기술의 결과입니다. 챗 GPT는 모든 정보를 특수한 방법으로 암기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지 이 GPT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비평적 사고 능력, 생각하기 기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글을 짜집기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온전히 읽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4번은 제가 쓴 책 빛나는 논지 신한 논문 쓰기에서 옮겨온 섹션인데요. 학문이란 게 뭐냐? 왜 글쓰기가 신학 교육에서 중요하냐? 글쓰기가 곧 말하기이고 말하기가 곧 설교하기이고 설교하기가 곧 신학하기이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섹션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5항. 우리 학생들에게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학업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것의 윤리성이나 그것의 환각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챗GPT와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챗GPT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 처음 하는 사람이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무엇인가, 단성론이 무엇인가, 양태론이 무엇인가 물으면 상당히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챗GPT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신학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사용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라라고 요청하면 절대로 고급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준 높은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영리하게 해야 됩니다. 질문을. 첫째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고, 둘째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질문해야 되고, 셋째는 그 질문하는 그 주제의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글쓰기 스타일을 건조체로 쓰라든지 만연체로 쓰라든지 우유체로 쓰라든지 그런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추가적인 질문을 정보를 제공하면 이것이 제가 알아서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운 근사치 있는 답을 제공합니다. 달래기를 잘해야 된다. 귀여운 공주처럼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얻도록 자꾸 질문하고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번역기, 요즘 번역기도 수준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인공지능 도입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을 가서 영어로 소통이 되는 어떤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이 도움을 요청해서 저게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에 쓰고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라 하니까 그걸 자기 영어를 좀 하긴 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팔어로 써라. 그걸 써서 그 텍스트를 내한테 보내면 내가 번역기 이용해서 대충 알아볼게. 그래서 돈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번역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그래머리라는 영어 문법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글을 단순하게 간결하게 쓰도록 돕는 해밍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학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현대 기기가 주는, 현대 문명이 주는 유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깊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질문에는 답을 잘 하지만 독창성을 요구하는 답변은 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질문에 논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편견과 오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걸 우리 학습에 도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신학 교육에서 변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챗GPT 때문에 교수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신학 교육에서 챗GPT를 사용하도록 클래스에서도 사용하라고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자면 구원론을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쳤는데, 구원론 가르치면서 칼빈주의가 뭔지를 들어보지도 못한 학생이 그 집내교 쪽에서 온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이 일일이 내한테 교수님 칼빈주의가 뭐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뭐예요? 집내교는 뭘 지지해요? 뭐 이런 걸 굳이 물을 필요 없이 챗GPT가 저 교실에 앉아서도
What is Calvinism? What is Arminianism? 하고 물으면 챗GPT 금방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수에게 일일이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그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썼을 경우에 그것이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되고요. 학생들에게 주지해야 될 것은 챗GPT에 너무 의존하면 이 신학 교육에서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평적 사고, 분석, 종합, 비판, 창의적 재생산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단히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학기에도 3과목을 가르치는데요. 2학점짜리 3과목을 가르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라. 집에서 먼저 공부를 해라. 100분 수업이면 실제 영상을 찍으니까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출석 부르고 문안하고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 다 빼면 100분 수업에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시험 시간에서는 복습하듯이 공부를 해라. 그걸 블리프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AI 선생님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와서 진짜 인공지능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교수에게 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소논문, 학술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짜깁기 하는 식의 논문이 아니고 정말 자기 생각을 담은 깔끔한 글을 쓰도록 자기의 한마디를 써도 자기의 말을 쓰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저희 클래스에서 실제로 답안을 만들어 제출한 학생의 글을 제가 이 첨부 자료로 뒤에 적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언론 과목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저항했다. 제목 자체가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의를 끌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가르친 데 충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치를 때 챗GPT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구식으로 현장에서 교수가 감독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 시험 답안지를 큰 종이를 주고 직접 펜으로 써라. 컴퓨터를 적어내는 그런 이제 시험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가 직접 자필로 쓰는 시험. 그 다음에는 저는 이번 학기에 3과목 다 구두 시험 치겠다. 구두 시험을 직접 만나서도 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직접 10개나 20개 물어보고 채점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챗GPT를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밝혀야 된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걸 제출하는 것은 속임수고 교수를 속이는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자, 이렇게 하자니까 교수 부담이 좀 많아졌습니다. 훨씬 많아졌어요. 진짜 교수가 교수하기가 쉽지 않는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챗GPT와 함께 지식의 양은 인공지능이 다 지금 정보를 제공하니까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판별하고 이걸 사용해야 될 거냐 말하냐 이게 옳은 말이냐 그릇된 말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몫은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설교자가 챗GPT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도입해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바로 그걸 일컬어 비평적 사고라고 합니다. critical thinking. 정확도, 신뢰도를 판별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판별 능력을 키우는 학습 형태가 제가 강조하는 글쓰기 중심의 비평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라는 말이고요.
이럴수록 학술 에세이 쓰기 비중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거꾸로 오히려 정보는 책 읽으면 되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그것을 판별하는 기술은 이 수업 시간에 이 수업을 통해서 구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보 된다. 그러면서 정말 학생들을 설득하고 달래서 글쓰기 중심의 비평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판별하는 몫은 사람이 담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답 인공지능 챗 GPT는 양날의 칼입니다. 인간을 노예나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또는 인간에게 충직히 봉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 교육이 제공하는 분석력, 비평력, 종합력, 창의적 응용력, 문제 해결 능력을 구축한 자의 손에서는 이 즉답 인공지능 챗 GPT가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술적인 글쓰기, 깊은 사색, 광범위한 치밀한 영어로 comprehensive reading, 그러니까 정말 이해력을 가지고 그걸 소화해가면서 읽는 독서, 그 다음에 활기찬 토론, 유대인들 교육이 토론이지 않습니까? 활기찬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논리성, 비평력, 창의성을 배양하는 방식의 신학 교육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